안녕하세요. 대박천국 프리미엄 황서연입니다. 오늘도 샤프슈터 방문한 파트너와 함께 하는데요. 미증시와 우리 증시의 지독한 디커플링 현상을 자세히 분석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방문한 파트너의 스페셜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외국인들은 우리 증시에 대해서 주야장천 매도 일색이었습니다. 연중 최고 지분이 37%였던 것이 31% 수준까지 추락했으니까요. 덕분에 미국 증시는 연일 상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박스권 하단에 겨우 머물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 주부터는 좀 변화가 있었죠. 주 초부터 외국인들이 우리네 증시에 대해서 조금 매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 여부가 증시 방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들 매수가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가 무척 궁금합니다. 그래서 과연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될 수 있을까? 이 지독한 디커플링 과연 해소될 수 있을까? 요걸 오늘의 주제로 선택해 봤습니다. 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증시를 압박했던 요인부터 찾아내셔야만 합니다. 원인이 제거되었는지의 여부가 확인돼야 반등의 지속성에 대한 확신이 생길 수 있을 테니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미 거론해 드렸습니다. 공급망 충격이 문제였죠.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반도체, 자동차 업종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근 반도체 공급에 대한 병목으로 인해서 애플 13에 대한 생산 차질마저 발표되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 국제 공급망 병목 현상은 이제 거의 끝물에 왔다라는 생각인데요. 공급망 병목에서 가장 커다란 상징성을 가진 컨테이너 운임이 급락했다는 소식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물론 국제 해상 운임이 하락할 때가 되긴 했어요. 미국은 연간 소비의 최대 25%가 연말 소비 시즌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죠. 소비 시즌에 맞추기 위해서는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화물이 추수감사절이 되기 한 2주 전에 도착을 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해상운임은 11월 초순까지만 비싸고 그 이후로부터는 조정을 보이는 특성을 갖습니다. 하지만 중국발 미국향 컨테이너선 운임은 지난주에 1TU당 평균 13,29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딱 한 주 전에 비해서 무려 26%나 급락한 거예요. 이건 예사로운 하락폭은 아니죠. 얼마 전 바이든 정부가 글로벌 병목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100일간에 걸친 총력전을 펼치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도 미국 서부 연안의 앞바다에 보면 여전히 80여 척의 화물 운반선이 동동 떠 있는 상황이라서 속단하기는 다소 이르지만 한 주간의 컨테이너 운임이 무려 26%나 하락했다면 우리네 증시를 주도적으로 억눌러 왔던 이 공급망 병목 현상은 이제 한 고비를 넘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유로 가보죠. 이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게 뭐죠? 반도체, 조선, 자동차, 2차 전지,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 모두가 중국과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가 만드는 2차 전지는 이 세상에 굴러다니는 전기차 3대 중에 한 대에 장착됩니다.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서 엄청난 점유율을 기록 중이란 말이죠. 하지만 이들을 만들기 위한 소재에 대한 자급률 아주 깔끔하게 0%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배터리를 하이니켈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리튬은 수산화 리튬의 형태로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데 그 의존도가 전체 수입 물량의 82%에 달합니다. 망간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무려 99%를 수입하고 흑연은 88%의 의존도를 갖습니다. 이처럼 서로 간의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 중국의 경제 관련 뉴스에 우리가 즉각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뭐 그들의 대정전 사태에 우리 증시도 덩달아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함께 떨 수밖에 없었죠. 지난 10여 년간 CSI 300 지수와 우리네 코스피와의 상관계수가 무려 0.76에 달했습니다. 이는 100일 동안의 증시 흐름 중에서 동일한 방향성이 76일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문제는 그런 중국 증시가 지난 1년여 동안 주로 조정 국면에 있었다는 겁니다.
빅테크나 부동산 업종에 대한 제재 등으로 혹은 미중 간의 대결 구도가 심화되면서 중국 증시는 나날이 약세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에도 좋은 흐름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이제 거의 끝물이라는 생각이에요. 최근 중국 증시에 매우 흥미로운 변화가 있었거든요. 앞서 거론해드렸듯이 중국 정부는 최근까지도 부동산 업종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었죠. 중국은 부동산과 부동산 서비스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나 되는데요. 빅테크와 함께 1년 내내 핍박을 받으면서 중국 증시 전체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실제로 10월 부동산 착공 면적 증가율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7.7%나 하락하면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증가율 기준으로 지난 팬데믹 시기를 제외한다면 중국에서 대규모 자금 유출 사태가 있었던 지난 2015년 말 이후로 최악의 침체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돌연 상해지수에서 부동산 업종이 초강세로 반전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지난 11일이었죠? 부동산 업종이 무려 6%나 상승으로 마감됐어요. 10일부터로 기준점을 하루 더 늘린다면 달랑 이틀 동안에 무려 9%나 상승했죠. 이 돈들이라는 것은 영문 없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을 때만 움직이죠.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우선 지난 10월 12일 인민은행이 1주택자에 대해서 모기지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 11월 9일에는 부동산 개발 기업의 리파이낸싱이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채권의 상환을 위해서 회사채와 자산담보부 채권을 새롭게 발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허용한 겁니다. 실제로 그 뉴스가 있고 나서 딱 이틀 후에 중국 국영 부동산 개발 기업인 폴리 그리고 자오상 서코우가 각각 20억 위안, 30억 위안 규모의 중기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라는 공시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였어요. 아시다시피 올해 내내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압박만 했었습니다. 자금 조달 창구를 전면적으로 차단해버리는 바람에 헝다와 같은 사태도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런데 국영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중기채 발행을 재개했다라는 것은 그동안 꽉 막혀있던 자금 조달 창구가 다시 열렸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선진국에서는 부도가 나면 그냥 부도가 나는 거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선택적 부도를 시키는 편입니다. 너무 부도가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자칫 시스템 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마치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허용 부도율을 미리 정해놓고 생사부를 써내려갑니다. 딱 봐서 어림없는 회사들은 부도를 딱 내버리고 존속 가치가 좀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채권단을 마주 앉혀놓고 합의를 시키거든요. 중국에서 중요한 게 체면입니다. 나으리께서 직접 행차하셔서 중재를 했다면 채권자들에게는 별로 선택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특성상 일단 시작만 하면 부도율은 일정한 수준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말인데요. 일부라도 부동산 업체에게 채권 발행이 허용되었다는 것은 이미 선택적 관리에 들어갔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인가요? 요 돈 냄새를 가장 먼저 잘 맡는 외국계 자금들이 이 중국의 하이힐드 채권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하이힐드라는 말은 이자를 많이 준다는 말이에요. 이자를 왜 많이 주겠습니까? 그만큼 그 채권이 위험하기 때문이죠. 이 위험한 채권은 시장이 안전해진다라는 확신이 있었을 때만 매수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들이 중국의 하이힐드를 매수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지난 1년여 동안 주로 조정만 보여왔던 중국 증시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유독 우리만 약세를 보였던 심각한 디커플링 현상, 이제 다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아직 수급적 문제가 남아있어요. 죄송스럽게도 이 부분은 여태까지 단 한 차례도 여러분께 거론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수급적 이슈라는 게 일반적으로 아주 단기간에 끝나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쩌면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부주의함 때문에 한참이 지난 다음에야 경고를 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의 이머징 마켓에서의 지수 내에서의 벤치마크 비중은 11.97%예요. 이 말은 딱 이머징에 투자하고픈 돈이 100억 원이라면 그중에서 11억 9,700만 원만큼은 우리 한국에 투자되어야만 한다는 말이죠.
벤치마크 비중보다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액이 커지면 차기 리밸런싱에서 매도가 나옵니다. 반대로 평가액이 벤치마크보다 작으면 패시브 매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를 드리죠. 앞서 외국인들이 계속 우리 증시를 팔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최고 지분이 37%였던 것이 지금은 31% 수준까지 추락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벤치마크 대비 외국인들의 보유 평가액은 얼마나 감소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번 11월 리밸런싱에서는 우리네 시장에 대한 평가액이 12.09%, 오히려 벤치마크를 0.13%포인트 오버되어 있습니다. 오버된 만큼은요, 또다시 패시브 펀드들의 매도를 통해 리밸런싱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상하죠? 왜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고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벤치마크 대비 평가액이 늘어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새내기 종목이 시장에 너무 많이 몰려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올해는 시가총액 10조 원 이상의 몬스터급 데카콘들의 IPO가 연속된 한 해였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이런 것들은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패시브 펀드의 수급적 이슈를 만들거든요. 이건 거래소가 코스닥에 비해서 상대적 빈곤감을 보였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증시가 연초 대비 고작 2% 정도 오르면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너무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였다지만 사실 시가총액으로 본다면 연초 대비 11% 이상 급증했거든요. 아마도 새내기 종목들이 무더기로 거래소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우리 증시도 다른 나라처럼 고점 주변 어딘가에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땠을까요? 완전 정반대였어요. 물론 리비안 같은 신규 종목 공급 물량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늘어나는 물량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정도의 자사주 매입이 있었거든요. 사실 기업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사주 매수는 매우 좋은 선택지입니다. 이익이 늘었다고 해도 그 이익을 회사 내에 유보시켜둘 수가 없어요. 그랬다가는요, 주주총회에서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다고 아무 곳에나 투자할 수도 없죠. 또 배당을 늘리자니 막상 이익이 감소할 때가 걱정입니다. 배당을 함부로 줄였다가는 그 회사에 대한 비관론이 쏟아지기 시작하니까요. 결국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중기적으로 이익이 늘어나는 시기에 자사주의 매수는 매우 손쉽고 별 부담이 없는 최상의 선택지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너무도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만 매입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자사주 매입률은 무려 51.5%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사주 매수를 통해서 유통 물량이 계속 사라지는 쪽에 있었던 반면에 우리 증시는 괴물 IPO가 단기적으로 집중되면서 수급적 불균형 상태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악재가 당분간 우리 시장에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은 빅 IPO가 거의 상장이 완료되었고 외국인들의 줄기찬 매도에 의해서 이제 벤치마크와의 차이는 0.13%포인트까지 좁혀졌다지만 올해 LG에너지솔루션 등 몇 개 종목이 더 입점을 기다리고 있죠. 내년 이후에도 두나무라든지 직방, 마켓컬리 이런 초대형 IPO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초대형 종목이 신규로 상장될 때마다 대형주 위주의 약세 국면은 반복적으로 찾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미국 대비로는 물론이고 그 외 다른 이머징 대비로도 상대적 약세를 보여왔어요. 대형 IPO가 집중되는 바람에 수급적 이슈를 만들었고 우리 경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국 시장이 장기적 조정을 보였고 또 이 글로벌 공급망 병목에 가장 취약하다는 특징 때문이었죠. 미중 간 대결 구도 역시 우리에게 나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몇 가지 조건들은 이미 피크아웃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공급망 충격은 어느 정도 해소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결정적 증거로서 해상 운임이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급망 충격의 주요 원인이었던 코로나19도 이제 인류와의 최후 결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화이자가 개발했던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 96개국에서 만들 수 있게 하겠다며 복제를 허용한 만큼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치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증시와 상관성이 높은 중국 시장에도 최근 변화가 시작됐는데요. 중국 정부의 부동산 업종에 대한 중기채 발행이 허용되면서 하이힐드 채권 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조정 국면에 있던 중국 증시에
반전의 시기가 임박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무려 200분에 걸쳐 진중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도 한껏 기대치를 높이고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대만 독립을 앞으로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또한 중국과는 대립이 아닌 경쟁을 원한다라는 생각을 밝혔다는 점은 적어도 정면 충돌을 피하자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의 물꼬가 다시 트인 이상 양국의 참모들이 후속적인 조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환경들은 우리네 증시에도 매우 긍정적인 바람이 불게 할 수 있어요. 다만 요 수급적 이슈를 만들던 대양 IP는 앞으로도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8월 상장 후 조기 편입에 실패했던 크래프톤이 이번 주 MSCI 이머징 지수에 신규 편입되면서 큰 고비를 넘기기는 했어요. 실제로 외국인들은 최근 12영업일 동안 딱 하루만 빼고 전기전자 업종을 매수하고 있더군요. 우리 증시에서 주야장천 매도만 하던 외국인들이 그래도 지수 관련 대형주에 대해서 입지를 시작했다면 심각했던 디커플링은 일시적인 휴지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몬스터급 상장이 줄줄이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대형주의 상대적 약세,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 해외 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현상은 간헐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증시가 선진 증시로 벤치마킹이 변경된다면 대형 IP가 설령 집중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 빈곤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선진 증시에는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큰 하나의 종목이 있을 정도로 방대한 시장입니다. 우리 증시가 지금은 MSCI 기준 이머징에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중량급 종목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문제를 만들고 있지만, 선진 증시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큰 종목들이 한꺼번에 들어온다고 해도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MSCI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몇 가지 조건 중에서 이를테면 외환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의 부재 등에 대해서 좀 더 서둘러서 우리가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에선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될 수 있을지, 이 디커플링이 해소될 수 있을지에 대해 짚어주셨는데요. 또 선진 증시에 편입하고 MSCI가 이야기하는 몇 가지 조건들을 구축해 나갈 것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와 동시에 수급적 이슈를 만들 수 있는 대형 IPO는 앞으로도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